1984년 대한민국 최고 미녀로 불리던 정윤희가 간통 혐의로 수갑을 차며 전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화려한 배우 커리어를 뒤로하고 중앙건설 일가의 며느리가 된 그녀는 26년간 철저한 은둔 생활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22세 막내 아들의 돌연사와 수백억 원대 자산의 법원 경매로 인해 재벌가의 울타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최고 정점의 명성에서 철저한 몰락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권력과 부가 치러야 했던 덕에 관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윤희.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 대중문화계에서 그녀의 이름 석자가 가지는 무게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장미희, 유지인과 함께 이른바 제2대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이끌었던 그녀는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미모로 대중의 절대적인 추앙을 받았습니다. 짙은 쌍꺼풀과 오뚝한 코, 도톰한 입술이 빚어내는 완벽한 비율의 이목구비는 단군 이래 최고의 미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얼굴이라는 찬사를 끌어냈습니다. 그녀의 인기는 국내를 넘어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갔고 해외의 언론들조차 그녀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던 시절이었습니다. 단순히 얼굴만 아름다운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연기력 논란도 있었지만 그녀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를 극복해냈습니다.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등의 작품에서 보여준 깊이 있는 감정 연기는 대종상과 백상예술대상 여우주연상이라는 연계를 그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평단은 그녀의 성장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배우를 넘어 한 시대의 미적 기준이자 수많은 이들의 완벽한 이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1984년의 그 밤,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은 이 모든 견고한 신화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의 부인이 경찰과 친정 식구들을 대동하고 현장을 덮쳤고 잠옷 차림의 정윤희와 조 회장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죄명은 간통이었습니다. 지금은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진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도덕적 일탈을 넘어 개인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는 무서운 칼날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던진 충격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 대한민국의 시대적 맥락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현대화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사회 전반에 흐르는 도덕적 잣대와 가부장적 질서는 매우 견고하고 보수적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요구되는 정조관념과 가정의 유지 의무는 국가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간통죄는 벌금형 없이 오직 최대 징역 2년의 실형만이 존재하는 엄벌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토양 위에서 대중의 사랑과 환상을 먹고 사는 여배우에게 간통 혐의가 씌워졌다는 것은 곧 사회적 사형 선고를 의미했습니다. 더욱이 그 대상이 재계의 유력 인사, 즉 재벌가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은 대중의 분노와 배신감을 걷잡을 수 없이 증폭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어제까지 숭배하던 여신이 가정을 파탄내고 부와 권력을 좇은 타락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찬 정윤희의 모습은 흑백 사진에 담겨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철저하게 기획되고 통제된 이미지로만 대중과 소통해 온 최고급 여배우에게 자신의 가장 무방비하고 치욕스러운 순간이 만천에 공개된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가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짓밟히는 공적 처형의 현장이었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대중은 가십의 소비자가 되어 그녀를 향해 날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불륜, 파렴치, 범죄자라는 주홍 글씨가 깊게 새겨졌습니다. 정윤희가 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에서 보낸 며칠의 시간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룩한 모든 성취와 대중의 사랑이 얼마나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했을 것입니다. 최고의 여배우가 감당해야 했던 무게감, 대중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한 인간의 갈망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불러왔는지 그녀는 철창 너머로 쏟아지는 싸늘한 시선들을 묵묵히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약사 일간의 구속수감 끝에 조 회장 측이 부인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에 합의하면서 형사처벌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공소기각으로 풀려난 그녀는 다시 세상의 빛을 보았지만 그녀가 돌아온 세상은 예전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향하던 환호와 찬사는 멸시와 조롱으로 바뀌어 있었고 화려한 은막은 그녀의 등 뒤로 영원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자유를 얻었지만 사회적인 족쇄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정윤희는 이 사건을 끝으로 사실상 연예계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출당했습니다. 1984년 겨울, 매서운 추위와 세간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 그녀와 조 회장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빛나던 30살의 나이에 그녀는 스스로 여배우의 화려한 드레스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베일에 쌓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재벌가의 높은 담장 너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결혼을 두고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명예와 존엄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얻어낸 재벌가 며느리라는 타이틀. 누군가는 그것을 비난했고 누군가는 화려한 세장 속에 갇힌 삶을 조롱했습니다. 세상의 눈에 그녀는 부와 안락함을 위해 스스로 쌓아 올린 찬란한 성을 허물어버린 타락한 여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씻을 수 없는 상처도 모두 가슴 깊은 곳에 묻은 채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오해와 억측 앞에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짊어져야 할 업보에 대한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라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듯 숨어든 재벌가라는 안식처는 결코 그녀가 꿈꾸던 영원한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를 막아줄 것이라 믿었던 그 견고한 성벽 안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상치 못한 비극과 또 다른 형태의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운명의 시계는 서서히 그러나 아주 잔혹한 결말을 향해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의 매서운 겨울을 지나며 시작된 정윤희의 새로운 삶은 이전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세계였습니다. 그녀가 화려한 은막을 등지고 선택한 은신처는 서울의 신흥부촌으로 떠오르던 강남구 압구정동이었습니다. 1988년 그녀와 조규영 회장은 이 일대의 상징과도 같은 널찍한 현대 아파트를 매입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당시 압구정동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과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맛보고 있던 신흥부유층들의 집결지였습니다. 이곳은 철저하게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었고 외부의 시선과 접근을 차단하는 보이지 않는 높은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정윤희에게 이 압구정동의 아파트는 세상의 거친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견고한 요새이자 동시에 스스로를 가두어야만 했던 화려한 황금 세장이었습니다. 남편 조규영 회장이 이끄는 중앙건설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건설붐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중앙하이츠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내세운 회사는
전국 곳곳에 대규모 주택 단지를 건설하며 승승장구했고 중견 건설사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남편의 사업적 성공은 정윤희에게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안겨주었습니다. 최고급 세단, 화려한 인테리어로 치장된 넓은 집, 그리고 경제적인 제약이 전혀 없는 삶.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모든 여성이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재벌가 안주인의 자리에 안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거의 불명예스러운 스캔들은 엄청난 부의 그림자 뒤로 서서히 가려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듯 그녀의 내면은 결코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던 그녀의 일상은 이제 철저한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매니저와 코디네이터, 수많은 스태프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살폈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환호성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재벌가의 며느리이자 아내가 된 이후 그녀는 스스로 모든 외부 활동을 단절해야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잊히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지워나갔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간간히 전해지는 그녀의 삶은 톱스타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소박하고 폐쇄적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으로 인근 백화점 식품관이나 시장에서 조용히 장을 보는 모습이 이따금 목격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신이 자신들과 같은 공간에서 평범하게 카트를 끌고 있는 모습에 놀라워하면서도 그녀의 등 뒤에서는 끊임없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그 정윤이래. 가정을 깨고 들어앉더니 참 뻔뻔하기도 하지. 그녀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1984년 경찰서 앞에서의 그 차가웠던 멸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법적인 죗값은 치렀을지언정 대중의 마음속에 새겨진 가정을 파괴한 탕녀라는 주홍 글씨는 지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폭력적인 시선 속에서 정윤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식은 바로 완벽한 아내이자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사회적 비난을 상쇄하기 위해 혹은 스스로 느끼는 일말의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 가정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남 일녀의 자녀를 키우며 그녀는 과거 대본을 외우고 카메라 앞에서 감정을 쏟아내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오직 아이들의 양육과 남편의 내조에 집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출근길을 챙기고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고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는 일.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주부의 역할표는 그녀에게 있어 과거의 배우 정윤희를 지우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일종의 구명조끼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그녀의 열의는 대단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사회적인 명예를 잃고 숨어 지내는 처지가 되었지만 아이들만큼은 누구보다 반듯하고 훌륭하게 키워내 세상에 당당히 내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무너진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택이 온전히 틀리지만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은 무의식적인 발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은 그녀의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구김살 없이 성장했고 남편의 사업 역시 날로 번창하며 가업을 든든하게 받쳐주었습니다. 철저한 통제와 인내 속에서 그녀의 황금세장은 겉보기에 완벽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한국 영화와 드라마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자 수많은 언론과 방송사, 영화 제작자들은 호시탐탐 정윤희의 복귀를 노렸습니다. 한 시대를 상징했던 절대적인 미모의 여배우가 긴 은둔을 깨고 돌아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화제성과 상업적 성공이 보장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광고 제안이 심심치 않게 들어왔고 당대 최고의 감독들이 직접 쓴 시나리오가 그녀의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근황을 알아내기 위해 파파라치들이 아파트 주변에 진을 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윤희의 대답은 언제나 확고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카메라 앞에서의 복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지인들의 경조사에서 우연히 찍힌 흐릿한 사진 몇 장만이 인터넷을 떠돌며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완강하게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돈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부유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카메라 앞에 다시 선다는 것은 곧 자신이 애써 외면하고 봉인해 두었던 1984년의 그 치욕스러운 기억을 세상 사람들이 다시 꺼내어 해부하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늙어가는 얼굴을 보며 과거의 스캔들을 안주거리 삼아 다시 한번 잔인한 평가를 내릴 것이 뻔했습니다. 더욱이 이제 막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자녀들에게 불륜으로 맺어진 어머니라는 꼬리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잠시나마 과거의 영광을 맛보려 하는 순간 지난 10수년간 이가 부러져라 참고 견디며 쌓아 올린 가정의 평화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정윤희라는 이름은 점차 전설 속의 한 페이지로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쩌다 1970년대를 회고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나 그녀의 옛 영화 장면들이 자료 화면으로 짧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2011년 한 방송국에서 정윤희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그녀의 지인들을 찾아다녔을 때 그들이 공통으로 증언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미련을 완전히 버렸고 지금은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에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 속에서 자신과 함께 트로이카 시대를 이끌었던 동료 배우들이 여전히 중견 연기자로 활발히 활동하며 박수받는 모습을 지켜볼 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감정이 일었을까요? 자신이 가진 최고의 재능과 빛나는 젊음을 억누르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피해 평생을 숨죽여 살아야만 했던 자신의 운명에 대해 단 한 번도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정윤희가 재벌가라는 황금 세장 안에서 보낸 20여 년의 시간은 결코 안락하지만은 않은 팽팽한 긴장과 내적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을 끝없이 죽여야만 현재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한 여인의 처절한 자기 희생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잃어버린 존엄과 명예를 돈과 안락함으로 보상받았다고 믿었던 그 긴 시간 동안 운명은 참으로 잔혹하게도 그녀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파멸의 칼날을 조용히 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온몸을 던져 지켜내고자 했던 그 완벽한 세 장의 문이 외부의 힘도 아닌 바로 가장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라는 형태를 띠고 안에서부터 무참히 부서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1년의 늦가을,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연예계와 재계를 동시에 뒤흔든 비보가 태평양 넘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1984년의 스캔들 이후 철저하게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숨쉬고 살았던 정윤희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참혹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명예와 찬란했던 청춘, 그리고 여배우로서의 자아를 재단에 바치고 얻은 가장 소중한 결실이자 삶의 유일한 위안이었던 막내 아들 조용민 씨가 22세의 꽃다운 나이에 이국 땅에서 돌연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윤희에게
막내 아들의 존재는 단순한 혈육 그 이상의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스캔들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자리 잡은 후 1989년에 낳은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아이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막내 아들은 그녀의 품에서 가장 오랫동안 온기를 나누며 자란 애틋한 손가락이었습니다. 아들은 총명하고 구김살 없는 성격으로 성장하여 아버지 조규영 회장의 뒤를 이어 사업가의 꿈을 안고 미국 남가주대학, 즉 명문 USC로 유학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정윤희는 이역만리에서 학업에 매진하는 아들을 향해 매일같이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희망을 투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사회적 존엄을 반듯하게 자란 아들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보상받고자 하는 어머니로서의 간절한 열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가 26년 동안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공든 탑을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 인근 유학생들과 지인들이 모인 사적인 술자리에서 막내 아들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그는 즉시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상태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태평양을 건너 로스앤젤레스의 병원으로 달려간 정윤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산소 호흡기와 온갖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한 채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아들의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아들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그녀가 흘렸을 피눈물과 짐승처럼 울부짖었을 그 밤의 고통은 감히 어떤 활자로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깊이의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병상에서 며칠의 끔찍한 시간을 보낸 후 결국 아들은 영원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초기 한국 언론에는 아들의 사인이 급성 폐렴이 악화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유학 생활의 피로와 갑작스러운 호흡기 질환이 부른 안타까운 사고라는 동정 여론이 잠시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소에서 발표한 부검 결과는 가뜩이나 찢겨나간 정윤희의 마음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검시소가 공식적으로 밝힌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폐렴이나 단순 질환이 아닌 약물 관련 심장마비였습니다. 상세한 독성 검사 결과 처방받은 약물과 불법적인 성분의 약물이 혼합되어 체내에서 치명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켰고, 이것이 급성 심정지를 유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만천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 부검 결과가 한국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뉴스 댓글 창은 1984년 당시 신문 지면을 가득 채웠던 비난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빠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정윤희를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은 22살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기보다 약물이라는 자극적인 단어와 과거 어머니의 스캔들을 교묘하게 엮어내며 잔인한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입에 담기조차 힘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정을 파탄낸 여자가 받는 당연한 죗값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쾌락의 결과가 자식의 비극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이자 업보라는 무자비한 폭력이 인터넷 공간을 도배했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참척의 고통 속에서 정윤희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세상에 이토록 잔인한 조롱과 멸시를 뼈저리게 감내하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반박도 어떤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녀 스스로도 이 모든 비극이 과거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서 비롯된 저주받은 운명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자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라 불리며 모든 이의 사랑을 갈구했던 여배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를 짊어진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수십 년 동안 철저히 세상과 단절한 채 조용히 살아왔던 것은 바로 이런 날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지만, 운명의 여신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방식으로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아들의 장례는 철저한 통제와 침묵 속에서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취재진의 접근이 엄격하게 차단된 가운데 그녀는 넋을 잃은 표정으로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서 청춘을 보냈던 여배우의 곁에는 이제 깊은 슬픔에 잠긴 가족들과 차가운 정막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세상에 내보이지 않았지만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전해진 그녀의 상태는 그야말로 산산조각난 파편과도 같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은 채 그녀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침잠해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정윤희 개인의 비극을 넘어 1980년대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세기의 스캔들이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기나긴 굴레 속에 가두고 파멸로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1984년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끌려가는 치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사랑, 그리고 모든 명예를 내던지고 쟁취했던 재벌가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이 과연 이런 끔찍한 대가를 치를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화려한 황금세장은 외부의 비난으로부터 그녀를 숨겨줄 수는 있었지만 가족 내부로 스며드는 불행과 파멸의 그림자까지는 막아주지 못하는 허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막내 아들의 죽음은 단순히 사랑하는 가족 하나를 잃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윤희가 지난 26년 동안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아왔던 삶의 명분과 이유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남은 생을 어떻게 버텨내야 하는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운명은 그녀에게 슬퍼할 시간조차 넉넉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그녀가 안식처로 삼았던 물질적 기반마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정신적 사형 선고에 이어 남편의 사업 실패라는 현실적인 파국이 폭풍처럼 그녀의 남은 삶을 덮치기 위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끔찍한 비극의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 정윤희의 삶을 지탱하던 마지막 보루마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의 죽음이 그녀의 정신적, 영혼적 세계를 완전히 붕괴시킨 사건이었다면 곧이어 닥쳐온 시련은 그녀의 물리적 생존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녀가 1984년에 그 치욕스러운 밤 이후 모든 것을 포기하며 선택했던 재벌가 안주인으로서의 삶, 그 물적 토대가 되었던 남편 조규영 회장의 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극의 씨앗은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고,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곳은 바로 건설업계였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사태가 속출했고, 남편 조 회장이 이끌던 중앙건설 역시 이 거대한 시대의 폭풍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한때 중앙하이츠라는 고급 아파트 브랜드로 전국구 건설사 반열에 오르며 승승장구했던 중앙건설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분양시장의 침체가 맞물리며 치명적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 경제지보도에 따르면 중앙건설은 2005년부터 심각한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부닥쳤고,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었습니다.
조 회장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사재를 털어놓고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한 거대한 배를 다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2010년 중앙건설은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워크아웃, 즉 기업 개선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정윤희에게 있어 단순히 남편의 사업이 조금 어려워진 수준을 넘어선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이었습니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차에 오직 가족과 집이라는 좁은 세계 안에서만 살아왔던 그녀에게 그 세계를 지탱하는 뼈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공포였을 것입니다. 남편의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바로 다음 해인 2011년에 막내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겹쳤으니 당시 정윤희가 겪었을 심리적 압박감과 절망감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아득히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숨을 쉴 틈조차 주지 않고 몰아치는 운명의 가혹한 채찍질 앞에서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남편을 위로할 기력조차 잃은 채 그저 묵묵히 다가오는 파국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워크아웃 돌입 이후에도 건설 경기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중앙건설의 재무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버티고 버티던 회사는 2014년 3월 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하며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수십 년간 일궈온 기업이 공중분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몰락은 곧바로 정윤희 개인의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공간까지 무참히 짓밟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나선 은행들이 조 회장 일가의 개인 자산에까지 압류와 경매의 칼날을 들이밀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연말 한국의 주요 언론 매체들은 경제면과 연예면을 막론하고 또 한 번 정윤희의 이름을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간통사건, 2011년 아들의 사망에 이어 세 번째로 대중의 입방에 오르내린 뉴스는 바로 그녀의 26년 된 보금자리가 법원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민은행은 중앙건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막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남편 조 회장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임의 경매에 붙였습니다. 이 아파트가 가지는 상징성은 정윤희의 인생 전체를 관통할 만큼 거대했습니다. 1988년에 매입한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비난을 피해 숨어든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였고 새 아이를 낳아 기르며 평범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쌓아 올린 눈물과 인내의 공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불과 3년 전 이국 땅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막내 아들의 흔적과 채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가슴 아픈 기억의 성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이 책정한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26억 원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이라는 압구정동에서도 가장 노른자 위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였지만 빚잔치의 제물로 전락한 이상 그 화려한 껍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언론 카메라가 굳게 닫힌 정윤희의 아파트 현관문을 비추며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내는 동안 그녀는 집 안에서 그 모든 참담한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외도와 스캔들로 인해 수갑을 찬 채 언론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늙고 지친 몸으로 빚쟁이들에게 쫓겨나듯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처참한 현실이 생중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아파트는 여러 차례의 유찰 끝에 새 주인을 찾았고 정윤희는 26년 동안 칩거해온 자신만의 견고한 요새에서 쫓겨나듯 짐을 싸야 했습니다. 압구정동 아파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조 회장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일대 토지를 비롯해 가족 명의로 된 여러 부동산이 줄줄이 법원 경매를 통해 제3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평생을 다 써도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재벌가의 막대한 부가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리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겨 압구정동을 떠나던 날, 그녀의 뒷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조차 그 집의 주인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여배우 정윤희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긴 채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압구정동을 떠난 그녀는 경기도의 한 조용한 동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수십억 원의 자산을 굴리던 화려했던 재벌가 안주인의 삶은 끝이 났고 평범하고 고요한 일상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웃의 시선을 피해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인근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이 간혹 목격될 뿐 그녀는 여전히 세상과의 단절을 유지한 채 철저한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윤희가 치러야 했던 대가의 목록은 너무도 가혹하고 철저했습니다. 명예를 버리고 택한 재벌가의 울타리에서 그녀는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고 남은 생을 의지하려 했던 남편의 사업은 파산했으며 26년을 지켜온 마지막 은신처마저 빼앗겼습니다.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든 나이에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로 내몰린 그녀의 모습은 모든 것을 가졌던 여신의 가장 비참한 몰락이라는 서사를 완성지으며 사람들에게 씁쓸한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파산을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닌 1984년부터 시작된 기나긴 치정극의 마지막 인과응보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도덕한 방식으로 가정을 파탄내고 얻어낸 부와 권력은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신의 징벌과도 같은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모진 조롱이 또다시 그녀의 구분 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도 그녀는 오직 깊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침묵은 세상의 조롱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스스로 짊어져야 할 거대한 십자가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늙은 죄인의 마지막 남은 작은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하고 평범한 다세대 주택단지, 그곳에서 시작된 정윤희의 새로운 일상은 과거에 화려했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시절에는 그래도 재벌가 안주인이라는 최소한의 보호막이 있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스크린을 가득 채웠던 눈부신 미소와 대중을 사로잡았던 매혹적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세월의 풍파와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에 짓눌린 한 명의 늙고 지친 여인만이 남겨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눈에 비친 그녀는 그저 말수 적고 조용한 평범한 할머니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낡고 수수한 겉옷을 걸치고 짙은 선글라스나 푹 눌러쓴 모자로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린 채 인근의 작은 마트나 재래시장을 오가는 것이 그녀가 세상과 맺는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한때 백상예술대상과 대종상의 무거운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그녀의 손에는 이제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아시아 전역의 팬들이 열광했던 그녀의 발걸음은 좁고 비탈진 동네 골목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까 두려워 이웃과의 가벼운 인사조차 피하며 철저하게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과거 단군 이래 최고의 미녀라 불렸던 여신의 삶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비참한 추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경제적인 빈곤이나 생활의 불편함은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윤희의 내면을 진정으로 갉아먹고 있었던 것은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끔찍한 사회적 낙인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데서 오는 깊은 상실감,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이 결국 자신의 과거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지독한 자책감이었습니다. 그녀가 홀로 좁은 방 안에 앉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과연 어떤 장면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을까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던 1980년대의 화려한 영화제 레드카펫이었을까요?
아니면 1984년 차가운 수갑을 차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가던 경찰서 앞에 끔찍한 밤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모든 기억보다 더 크고 날카롭게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은 이국 땅의 차가운 병실에서 온갖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한 차에 서서히 식어가던 막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은막을 버리고 쟁취했던 재벌가 안주인이라는 타이틀, 세상의 조롱을 견디며 온몸으로 지켜내려 했던 완벽한 가정이라는 환상은 결국 아들의 죽음과 남편의 파산이라는 참혹한 결과표만 남긴 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대중 앞에 나서지 않고 절대적인 침묵을 지켜내고 있는 그녀의 태도에서는 묘한 숙연함마저 느껴집니다. 자극적인 폭로와 감성파리가 돈이 되는 이 천박한 미디어 시대에 그녀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 방송에 나와 눈물로 과거를 참회하며 막대한 출연료를 받고 동정 여론을 등에 업을 수도 있었습니다. 파산 후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에서 과거의 스캔들과 아들의 죽음에 얽힌 비화를 담은 자서전이라도 한 권 출판했다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기 위해 혹은 다시 대중의 관심을 구걸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상처를 팔아넘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정윤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난과 슬픔, 수치심을 시장에 내다 파는 대신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씹어삼키며 철저하게 고립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다하고 침묵함으로써 스스로의 죗값을 치러내는 이 지독한 방식.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모든 존엄을 잃어버린 그녀가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붙잡은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용서의 의식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지른 과거의 과오와 내 아이의 피맺힌 죽음을 결코 세상 사람들의 얄팍한 입방의 안주거리로 던져주지 않겠다는 상처 입은 어미의 마지막 남은 서늘한 자존심 말입니다. 1984년 연예계 은퇴 이후 정윤희의 삶을 지탱했던 경제적 기반은 남편 조규영 회장이 이끄는 중앙건설이었습니다. 중앙건설은 1980년 설립되어 중앙하이츠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통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닥친 부동산 경기 침체는 회사의 재무 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신규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이는 곧바로 기업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중앙건설은 2010년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조 회장 일가는 사재를 출연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시도했으나 지속되는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부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앙건설은 2014년 3월 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하며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부도는 곧바로 일가의 개인 자산 압류로 이어졌습니다.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남편 조 회장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대해 2014년 말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정윤희가 1988년 매입하여 26년간 거주했던 곳으로 전용 면적 196제곱미터 규모였습니다. 당시 법원의 감정가는 약 26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수차례의 경매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타인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압구정동 아파트뿐만 아니라 조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일대의 토지 등 주요 자산들 역시 연이어 법원 경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2014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양시 탄현동에 위치한 수백억 원대 규모의 토지 등 일가의 주요 부동산이 채권단에 의해 매각 처리되었습니다. 26년간 유지되던 재벌가로서의 경제적 토대가 소멸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윤희는 압구정동을 떠나 경기도 외곽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이후 철저하게 언론의 노출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윤희의 영화적 유산은 한국영상자료원 등을 통해 역사적 기록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데뷔 초기 외모로 주목받았던 그녀는 1980년 정진우 감독의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와 1981년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를 통해 2년 연속 대종상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증명했습니다. 당대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는 배우 중 한 명이었으나 1984년의 간통 사건으로 인해 연기 활동은 30세의 나이로 영구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녀의 커리어를 강제로 종료시켰던 형법상의 간통죄는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2015년에 이르러서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윤희의 생애는 1970년대부터 80년대 한국 대중문화의 최정점과 보수적인 사회제도의 억압, 그리고 한국 건설업의 흥망성쇠가 한 개인의 삶에 어떻게 교차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배우에서 1984년 간통죄 피소로 인한 사회적 추방, 재벌가와의 융합을 통한 은둔, 2011년 막내 아들의 사망이라는 비극, 그리고 2014년 중앙건설의 법정관리와 자산 경매로 이어진 몰락까지. 그녀의 인생 궤적은 개인의 선택과 시대의 엄격한 법적, 경제적 구조가 맞물려 만들어낸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